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대놓고 못된 짓을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착해서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착해서 나쁜 사람이 더 사람 속을 뒤집는 종류라는 건 진짜 살면서 아주 강렬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착해서 나쁜 사람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시아버지는 정말 착하십니다. 얼마나 착하신지 가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혼자 눈물이 왈칵 솟을 정도예요. 결혼 초반에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거 병이라고, 혹시 신혼 우울증 온 거 아닌지 병원 가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시아버지랑 같이 있다 보면 울컥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지금은 열불이 나서 눈물이 확 쏟아지지만 신혼 때는 그랬어요. 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가 그걸 시아버지가 건드신 모양입니다. 생선살 발라서 밥그릇 위에 놓아주시고 산책 갔다 오면서 들꽃으로 꽃다발 만들어 건네주시는 분. 임신했을 때도 남편보다는 시아버지였어요. 수박 먹고 싶다 했더니 수박바 사다 주는 남편놈 등짝을 후려치시고는 한겨울에 백화점 달려가 금값보다 비싼 수박을 한 달 내내 매일 한 통씩 사다 주셨거든요. 결혼 초반 그 기억 때문인지 하다못해 남편은 꼴보기 싫어서 한 번씩 쥐어받고 확 갈라서 말어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뒤로 남편과 닮은 얼굴의 시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가만히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상상이 들면 그 순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못되고 나쁜 사람인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금세 또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착해서 나쁜 사람이 된 건 그 신혼기간 이후에 벌이신 몇 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일화 때문입니다. 왜 무시무시하다고 하냐고요? 그거를 곁에서 겪은 가족들은 기야 말 만큼 놀랄 일이거든요. 흔히 있는 얘기처럼 길에 불쌍한 사람들한테 자식들이 돈 모아 사준 비싼 옷 벗어주고 들어오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닙니다. 시아버지 헐벗고 다니신 지 몇 년 됐어요. 자식들이 좋은 거 사줘봐야 아버님 어차피 또 다른 사람한테 벗어줄 거 뻔하니까 그냥 아버지 옷은 늘 싼 거 사드리자라는 걸로 합의가 되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남한테 준 가장 기막힌 아이템은 바로 집입니다. 정말 그걸 겪고 나서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쇼크에 한동안 제가 말을 다 잃었었다니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그때 아마 신혼집 공사하던 기간이었을 거예요. 신혼집을 결혼 당시 무리해서 좀 큰 걸로 해서 결혼 후 20년을 쭉 거기서 살았거든요. 당시에도 지은 지 6, 7년쯤 된 아파트였다 보니 이래저래 손볼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살림 새로 사서 인테리어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윗집 아랫집에서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냥 새 집이 한꺼번에 날 잡아서 인테리어 할 생각 없냐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듣다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때려 부수고 갈고 시끄러운 기간에는 하나 시끄러우나 셋 시끄러우나 비슷하니 셋이서 공사기간 맞춰서 아예 위아랫집 누수검사도 싹 하고 한 업체 잡아 공사하면서 공사비도 좀 깎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이웃들도 찔끔찔끔 3번 시끄러울 바에야 한 번 왕창 시끄럽고 마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였죠. 듣다 보니 또 일리가 있고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대신 꾸역꾸역 사서 집어넣었던 짐을 싹 빼고 전면적으로 집을 고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림을 창고나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견적받아 보니 하루 이틀에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멋과 분위기를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 전반적으로 싹 보강하고 고쳐야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결국 공사 기간이 2달 반으로 잠정적 책정이 되고 저희는 일단 근 3달을 어딘가에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아이가 입시 끝나고 학교 앞에 자취집 얻어 재살림 싹 들고 나간 상태였고 저희 부부는 진짜 미니멀리스트라 살림이 크게 있는 건 아니어서 이참에 더 정리해서 버리고 새로 산 가전 가구만 들고 들어가면 큰 집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사 들어가면서 머물 곳이 필요해 찾다가 발견한 곳이 아버님 사시는 아랫집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한동안 거기 사시던 빌라집 주인이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이사를 가시고 세 주려고 세입자를 찾고 있는데 빌라가 오래되어 그런지 선뜻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매달 이자 비용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월세라도 낼 사람을 급히 찾고 있었고요. 저희 얘기를 시아버지가 전하자 몹시 반가워하며 단기로라도 살아주면 좋겠다고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도 잘 아는 분이고 아버님 가까이 있으면 나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몇 달간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새삼스레 다른 집 월세나 전세 혹은 호텔 생활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1~2달 되는 기간 동안 월세 저렴하고 내고 살 수 있어서 좋다 싶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새삼 그 집을 저희 명의로 사라고 자꾸만 종용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우리는 집도 있고 1가구 2주택 굳이 원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래도 앞으로 뭔가 개발되고 그러면 나쁘지 않을 텐데 샀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정말로 그 집이 투자 가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듣다 지겨웠는지 그냥 푹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사고 싶으면 그냥 아버지가 사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곰곰 들으시더니 정말로 당신이 사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대출을 당겨 그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결에 잠시만 머물려던 집이 아버님 명의의 집이 되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아버님이 집을 떡하니 샀다는 거에 어이없어 하던 남편도 세 받아서 이자 원금 갚아나가면 몇 년 안에 완전히 아버님 것 되고 그 이후에는 수익이 되니 나쁠 것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려는 시기쯤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집수리가 다 끝나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누가 집을 보러 오겠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새가 빨리 나갔다는 생각을 하며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와서 집을 보는 사람들 표정과 말투를 보니 이거는 새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아버님을 신처럼 추앙하면서 이런 천사분이 어딨냐며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살림을 보면서 이런 거 다 두고 가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지 1년도 안 된 살림인데 저희가 그걸 왜 두고 가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님이 껄껄 웃으며 적당히 두고 가고 적당히 가져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살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누구신데요? 그러냐? 다 가져가려고? 난 또 새 집에 새 살림 넣고 그럴 줄 알았지. 아니 그냥 저기 이 집 사실 분들이야. 그런데 왜 살림을 다 놓고 가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파실 거예요? 아니면 월세예요, 전세예요? 아이 넌 그런 걸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냐?
그냥 서로 다 적당히 그냥 알아서 살기로 했어. 이거는 영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보러 간 다음에 제가 남편한테 분명히 이거 무슨 일 있다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남편도 워낙 아버님 전적이 화려하니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며 며칠 이런저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집으로 돌아와 저한테 아버님과 지금 당장 단판 지을 거고 만약에 아버지 정신 안 차리시면 자기는 부자간에 인연을 끊겠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세상에 글쎄 남편이 전해준 얘기는 너무 기막힌 얘기였습니다. 저희 집에 살림 보러 왔던 분이 아버님과 사귀시는 분이래요. 저희 아버님이 사별하신 지 20년이 넘으셨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없이 자식들 그래도 다 교육시키고 키워내신 건 너무 훌륭하신 일이지만 아버님이 100% 다 잘하신 건 또 아닙니다. 자식들은 또 자식 나름대로 엄청 마음고생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구한 날 다른 사람 퍼주는 아빠랑 사는데 자식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떡하든 자생해야 된다는 책임감 하나는 강하게 컸습니다. 뭐 순기능이라면 순기능일 수 있겠죠. 다만 하나의 역기능으로 남편은 무책임한 것, 그리고 가족들을 배고프게 하거나 굶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뭔가 빌붙는 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그 여자가 아버님 명의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도 펄펄 뛰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나이 든 아주머니 둘이었는데 그분들 중에 누가 아버님 여자친구냐고 물어봤더니 하필이면 제가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더라고요. 나머지 한 분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과 근처 문화센터에서 만나서 그래도 한 1년 좀 넘게 서로 교제를 하셨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같이 살림 합쳐 살아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분이 그러셨대요. 당장 살림 합치는 건 서로 자식들 반대도 있고 남들 보는 눈도 조금 창피하니까 그냥 서로 가까이 살면서 윗집 아랫집 옆집 그렇게 드나들며 한번 소위 말해 간을 보면 어떻겠냐는 걸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 저희 아버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 얼른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안절부절 못하셨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샀으면 그냥 당신이 월세 사는 사람인 양 소개해서 들여보내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끝까지 그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있는 대로 대출 당겨 아버님이 사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님 명의의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돈이나 내려고 하셨겠어요?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남편이 펄펄 뛴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발생했어요. 남편이 아버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시어머니가 글쎄 이 집도 내 거인데 라며 뭔가 남편 속을 긁는 소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글쎄 새 시어머니 왈 결혼 선물로 시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집을 바꿔줬다고 하더라나요? 기아만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머뭇거리며 그러시더랍니다. 야, 이 나이 먹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슬프더라. 그 명이라도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든든하고 좋겠어. 나야 뭐 그거 없어도 내 집 있고 자식들 다 독립해서 잘 살잖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깜짝 선물로 이 사람 앞으로 지명이 바꿔줬다. 공짜로 한 거 아니야. 3천만 원 받았어. 그걸로 살림 싹 싸서 넣어줬지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리고 법으로 해결한다 어쩐다. 아버지가 하다못해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라도 그 집을 돌려받으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펄펄 뛰는 걸 듣고는 글쎄 바로 그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해버리신 거 있죠? 혼인신고했다는 얘기 듣고 사실 저희 남편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 1년간 아버님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1년 남편이 아버님을 들여다보지 않는 동안 저는 정말 가운데 있는 동네북처럼 사방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어야 했어요. 제 나이에 50다 되어서 새삼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띠동갑 정도 나는 그분은 얼마나 어른 노릇하고 싶어하고 시집살이를 야물게 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아주 제가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다 땅땅 아플 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배웠는지 시집살이도 무슨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걸로 시키는 거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 해내라, 청소하는 거 와서 좀 도와라. 그런 건 예사고 본인 쇼핑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 그리고 자기 힘드니까 집안일 좀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생 안 지내던 조상님 제사를 대체 왜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 온갖 제사 다 챙겨가며 지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야속하게도 남편은 귀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게 풀리지 않고 어쨌거나 저한테도 조금 삐진 거죠. 삐졌지만 그래도 늙은 자기 아버지 가가지고 돌봐주는 저한테 고맙기는 하고 하지만 아버지한테 화는 나 있고 이런 상황은 싫고 그런데 저한테도 가지 말라고는 또 못하겠고 하여간 남편도 속이 거지 굴속 같은 상황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으려나 저희가 화해하는 계기는 아버님이 쓰러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노인네가 신혼생활을 하시느라고 지치기도 하셨을 거고 아들, 딸이 아버지 주책이라고 구박하며 돌아보지 않으니 그것도 또 마음에 쓰여 심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게 다 건강을 건드려가지고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으며 쓰러지고 마신 거죠. 그렇게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병원 입원한 동안에도 새 시어머니 꼬장은 아주 병원에서도 유명해질 정도였어요. 본인이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건지 시트에 뭐가 조금만 묻어도 시트 갈아내라고 난리. 아버님이 조금만 얼굴을 찡그려도 간호사 호출해서 사람이 불편한데 왜 안 들여보냐고 난리. 사실 저나 남편 그리고 시누이 부부도 성격들이 다 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자 주의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사방에 퍼주는 시아버지랑 살면서도 크게 분난 안 일으키고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그냥 아버님 마음 좋게 하게 내버려 두자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저희에게 새 시어머니의 유난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옆에서 보기에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기 여사님, 여기 병원에 저희 아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피나 오물 묻은 건 환자들 주사 빼고 꽂으면서 다 조금씩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을 들들 볶으시면 결국 그분들이 저희 아빠 귀찮아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는 것도 있어야죠. 세상에 저는 시집와서 제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와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아주 새색시일 때 국에다가 소금 대신 설탕을 듬뿍 넣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토란탕국이에요. 달달한 토란탕국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정말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만큼 역합니다. 왜 토란이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미끄덩미끄덩한 게 그래도 좀 짭짤하면 그 맛에 먹는데 이게 들큰하고 달달하니 그 미끈미끈한 게 아주 찝찝하게 입에 들러붙는 게 맛도 이상하고 식감도 이상하고
아주 영 못 먹을 음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20인분은 좋게 되는 한 통을 제가 죄다 설탕간을 해버렸으니 대체 그걸 어떡합니까? 그때도 시누이는 그냥 가만히 들통만 한 30초 쳐다보다가 제 어깨 툭툭 치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괜찮아. 소금이랑 설탕은 똑같이 하이해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꽃소금은 결정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래, 설탕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괜찮아. 토랑국 안 먹으면 그만이야. 자, 그러면 토랑국 대신 우리 그냥 소고기 묵국이나 끓이자. 그렇게 착 정리하고 무몇 개 썰어다가 후딱 소고기 묵국 끓여서 내놓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정말 많이 참은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순간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글쎄 병원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 대성통곡, 마른 울음을 울면서 이러는 거 있죠? 자기가 친엄마니라고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둥, 병원에서 애면 끌면 남편 잘못될까봐 조석으로 살피는 자기 공은 이렇게 아무도 몰라준다는 둥, 정말 누가 들으면 저희가 새 시어머니 있는 대로 구박하며 꼬집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시누이가 얼굴이 벌개져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저희가 언제 대놓고 그렇게 구박을 했냐고, 다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일할 수 있게 조금 덜 부르시고 덜 괴롭히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시누이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시누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시어머니를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한반 눈물바람으로 시누이를 이겨먹었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는 더 아나무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식들 눈치만 슬슬 보시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다 늙은 노인네가 정말 속된 말로 살 날보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늦게 만난 여자 때문에 자식들 눈치 슬슬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토라져서 자기 아버지한테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저는 가운데서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저 말 들으라 이 말 들으라 영 힘들고 시누이는 그렇게 한번 병원에서 기함을 한 후로는 아예 친정 갖는 발길을 끄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하려 해도 옆에서 시어머니가 자기도 바꿔달라, 왜 나한테는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자기를 아버지의 배우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난리를 치니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죠 뭐. 시어머니와 얘기하기 싫어서 시아버지와 통화 못하는 그런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저 제일 만만한 건 저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까지 다 저한테 쏟아내면서 저를 아주 달달 볶더라고요. 이거는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정도까지는 대체 내가 멸치인지 오징어인지 모르게 달달 볶이고 바짝바짝 구워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죠.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기세가 든든해졌고 아무래도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기를 뺏긴 듯 점점 더 쇠락해 갔습니다. 워낙 말수가 없으신 분이고 어딘가 누구를 도와줘도 슬그머니 몰래 도와줘서 자식들을 기함시키셨던 분이라 도대체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등살에 그 좋아하시던 노숙자 밥 나눠주는 봉사도 못 가시고 하다못해 동네 노인정 가서 시간 보내시는 것도 못하신 채 그냥 집에서 시어머니와 내내 같이 붙어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뒤늦게 그래도 아버님 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좀 돌린 남편과 한 달에 2번 정도 시댁을 가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어리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시아버지에게 하는 잔소리를 멀리서 관망만 하는데도 자기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다나요? 평소에 그렇게 살면서 저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구박을 하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고 어느 날 저한테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던 건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애정어린 조언이었다는 걸 내가 너무 뒤늦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 고막이 나가거나 귀가 먹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실 것 같아. 가시기 전에 청력부터 잃고 가시겠어. 그러게 새어머님이 잔소리가 많으시네. 아버님이 그걸 다 듣고 견디고 계신 것도 난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속병 나겠어. 저거 다 듣고 입 밖으로도 못 내놓고 마음에만 쌓아두면. 에휴, 그러니까 왜 뒤늦게 저 쓸데없이 여자는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님 혼자서 당신을 키우느라고 애만 있으셨잖아. 뒤늦게 여자분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으셨나 보지. 문제는 알콩달콩한 양반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어째 저래 사람을 못 보셨나 몰라.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이래저래 가머니솔로 살살 녹이고 꼬셨겠지. 인상 봐라. 누가 봐도 꽃뱀인데 우리 아버지만 모르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물렁이는 그냥 스물스물 속아 넘어가지 않겠냐. 그러게 아버님이 워낙 착하셔서 그러고도 남겠어. 그러면서 저희 부부의 걱정은 또 하나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살면서 일해서 번 돈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사실 문중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으세요. 아버님의 부모님께 받은 땅도 그동안 꽤 가치가 올라서 나름 재산 가치가 꽤 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1순위 상속자인데 자식들이 다 욕심이 드글드글한 캐릭터들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산에 달려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말은 안 해도 새시어머니에게 그게 다 갈까봐 조금 마음들은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께 아무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그냥 아버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그게 당신 들으면 좀 답답하겠지만 평생 남 돕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어쨌거나 우리 키우느라고 본인 뜻대로 못하신 것도 많았단 말이지. 평소에 살갑지도 않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재산 정리는 좀 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째 자식으로서 좀 못할 짓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쩌니 저쩌니 아버님 때문에 기함하겠다 어쩌겠다 해도 이 사람도 아버님 아들은 아버님 아들이더라고요. 세상 천지 어느 자식이 아버님 마음 상할까봐 재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지도 못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힘겹게 꺼낸답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이 나이 때까지 같이 살았지 싶은 마음에 그냥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는 거 어렵지 않고 아버님이 굳이 돈 안 남겨주셔도 얼추절추 살만하니까 그냥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 재산으로 끝내고 우리는 거기에 신경도 쓰지 말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편해. 어쨌건 저희 부부 사이에선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그냥 저희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던 일은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느 날 자는 듯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 일찍 새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길래 받으면서도 뭔가 느낌이 쎄하긴 했습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눈물 없는 목소리로 아버님 밤새 가셨다고 지금 119 와서 다 사망 체크하고 아버님 입원해 계셨던 병원에서 장례 치를 거라 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장례는 순식간에 치러졌습니다. 워낙 베푼 거 많게 좋게 살으셔서 그런지 아버님 영전에 와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많고 3일 내내 자리 지키며 자식인 저희들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애도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깨닫는 게 보였습니다. 하도 자기 아빠와 제가 할아버지의 사고치신 얘기만 해서 그동안 물색 없이 사고치는 노인네인 줄 알았다가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가 할아버지에 대해 새삼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또 다행이다 싶었죠. 어쨌건 아버님 장례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그닥 많이 남지 않고 마음 좋게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무난히 49제까지도 잘 넘어갔죠. 문제는 49제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와 시누이 부부를 싹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시댁에서 저는 혼자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엄청 고뇌했습니다. 아니 무슨 남편 49제 치른 양반이 세상 휘황찬란한 비단 한복을 미친 듯이 떨쳐입고 재단에 앉듯 소파에 앉아서 자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골 이상한 신당에서 저렇게 꾸민 무당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금슬금 가서 그 앞에 앉았죠. 시어머니가 몹시 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좀 남기셨을 거 아니니? 내가 이제 슬슬 그거 상속 절차를 좀 밟아야 하는데 내가 쭉 살펴보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평소 나한테 얘기한 게 그닥 많지가 않고 죽기 전에 나한테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 혹시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변호사 아는 사람 있나?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자식들한테 꼬박꼬박 존대를 하는 건 보였는데 아버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랬나 저랬나 하면서 완벽한 하대로 돌아서는 게 아주 단단히 이 사람이 마음먹고 아버님께 접근했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엔 자기 세상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모른다고 고개를 젓고 자기 누나를 쓱 바라봤는데 시누이가 뭔가 애매모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줬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거래하던 변호사예요. 아마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자초지종 다 듣고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명함을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통고를 했습니다. 그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너무 갈시하지 마. 앞으로나 그래도 법적으로 자네들 엄마고 그동안 아버님 병수발한 거 내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아버님이 나한테도 뭔가 남기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싸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새시어머니한테 재산 한 푼 안 주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묻어뜯을 거라고 딱 예상을 하고 사전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먼 산을 바라보고 시누이는 표정에 일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변호사한테 연락해보시라는 한마디만 하고 먼저 일어나겠다며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시누이가 고깝다는 듯 눈을 세모눈으로 뜨고 위아래로 훑어봤지만 시누이는 그런 건 아랑곳도 않고 그냥 휙 집 밖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역시 할 얘기 끝나셨으면 가보겠다며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반찬 좀 같이 하고 가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뒤에 약속 있다는 거짓말과 함께 저를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 말대로 정리를 좀 해놓을 걸 이거 아주 뒤늦게 속 터지는 일 생겼다고 아주 그냥 내리내리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전화를 받던 남편이 몇 분 뒤에 파한대소를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국 미친 건가 싶어 어리둥절하면서도 걱정이 되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나게 웃어? 당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설레하며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물러터진 솜방망이인 줄 알았더니 그 솜방망이 안에 아주 든든한 쇠방망이로 숨기고 계신 양반이었네. 야, 진짜 몰랐다. 진짜 몰랐어. 무슨 말이냐고 재차 묻는 저한테 남편이 슬그머니 해준 얘기는 정말 너무나 기막힌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통화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글쎄, 시어머니와 혼인신고하려고 딱 서류 내러 가시던 중에 저희 시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득달같이 등본 떼어보고 그럴 캐릭터들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새시어머니가 굳이 확인할 만큼 치밀한 사람도 아니니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죠. 내가 이 여자랑 법적으로 엮이면 몹시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를 하시고 시어머니와 혼인신고는 안 하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각종 서류 처리 다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도 서류 처리하면서 그제야 알고 아버님이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변호사 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변호사 선생님이 49세 지나면 한번 자녀분들한테 연락하려 했다며 그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래요. 지금 아버님의 재산을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시어머니는 그냥 동거인, 간병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처음 집 명의를 넘길 때 썼던 서류도 자세히 살펴보면 집 명의를 넘기신 게 아니라 명의 신탁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결국 집은 새시어머니 명의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 늘 뭔가를 작은 수첩에 적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게 시아버지가 그냥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끄적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못된 말을 할 때마다 그거를 정서적 학대 기록으로 쭉 남겨놓고 계셨던 거 있죠? 혹여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 좋은 부부였다. 이거 실제는 혼인관계다. 그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모든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남겨놓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시간과 장소까지 써서 수첩을 7개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실 남편이 좀 가슴 아파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기록 남기며 괴롭힘 당하는 동안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집 갖다 바치고 재산 갖다 바친 벨 빠진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며 조금 슬퍼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 조금 더 살펴드렸으면 아버님이 조금 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첩 곳곳에 자식들에 대한 아버님의 생각도 적혀 있는 걸 보고 저희는 울다 웃다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자식들이 미워 죽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해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수첩에는 아버님의 진심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첩을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는 며칠에 걸쳐 같이 돌려보며 울다 웃었다면서 아버님을 추억했습니다. 아, 새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재산 때문에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가 모든 사실을 알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물 건너간 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저희 새 시어머니 글쎄 전문적인 꽃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처럼 홀려서 재산 뺏으려고 작업해놓은 남자가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 간병하는 말년에 다른 남자랑 양다리까지 걸쳤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저희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며 꼬셨던 모양인데 아버님 재산 못 받으니 그 남자한테도 차이고 결국에는 다른 데도 돈 주겠다고 했다가 돈 못 줘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아주 그분도 말년이 영 깨끗하지 않게 꼬인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애가 좋아요.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는 사실 여기저기 퍼주고 너무 착한 사람인 아버님 때문에 각자 서로 오히려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7권의 수첩을 종종 들여다보며 추억하고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이런 저희 모습 보고 그래 내가 그래도 바르게 판단했고 잘 정리하고 하늘나라 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알고 계시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